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인사로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회장이 사라진다. 부회장이 사라진다. 기업 총수들의 이제 나이가 줄어들면서 네. 부회장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뭐 아예 없어지는 건 또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샐러리맨들의 최종 꿈. 그렇죠. 샐러리맨들은 오너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샐러리맨들의 사실은 뭐 꿈이 임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임원을 단 분들 다 모으면 꿈은 다 부회장입니다. 최종 목적지. 네. 부회장. 네, 심지어는 제 경험상 이게 사장 승진하신 분들 이렇게 회식 파티 같은 데 가면 예. 승진하는 날 목표가 부회장이에요. 그룹에. 그 정도로 부회장 어떻게 보면 셀러리맨 최종 꿈이죠. 그렇죠. 로망이고. 네. 근데 그 꿈이 이제 사라지는 있는 큰 이유가 이제 오너들이 3, 4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네. 이동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50대 오너들. 예. 그러니까 70대, 60, 70대 오너 시대 때는 부회장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소위 가신 그룹이라고 하는 부장도 있었고, 그런데 이 세대 교체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젊어졌죠 또. 예, 뭐 삼성 4대 그룹이 일단 SK 그룹을 제외한 뭐 다 지금 바뀌었고 10대 그룹만 따져도 그냥 70%가 지금 다 세대 교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오너들이 젊어지면 바뀌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로 가신 그룹인 부회장단을 통해서 경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하시려고 하는 이게 특징이 하나 있고 네. 그래서 많이 부회장단이 줄고 있는 거고. 예. 두 번째 특징은 임원들이 젊어지는데 보통 그 오너를 기준으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별로 등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특별히 그 그룹의 사장단 회의 같은 데 가면 이 사장단들이 가기 전에 옛날에 오너들 젊어지기 위해서 염색은 물론 굉장히 화장까지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그런 걸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외부 인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요즘 3, 4세대에 이 두 가지 특징인데 오늘은 왜 부회장단들이 왜 사라지고 어떤 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뭐 부회장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추세를 좀 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공채로 일단 부회장들이 뭐 하늘의 별따기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그 저희 통계에 보면 입사에서 임원까지 가는 평균 연도가 한 23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고 졸업하고 나면 네. 28세. 네. 그러니까 50세. 그 51세 정도가 임원을 이제 초임원을 다는 건데 그렇군요. 임원 달아서 올라갈 단계가 이제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이니까 5단계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또 한 15년 이상 걸리니까. 그러니까 평균 한 40년 뭐 이내 이제 해야 되는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죠. 예. 임원 되는 확률이 보통 1% 이내입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인데 부회장 다는 확률은 0.01%. 거기서부터 또 예, 그렇죠. 그 정도니까 현재 추이를 보면 2012년도부터 제가 조사를 해보면 2012년도에 한 60명 이제 비오너 출신. 네. 그러니까 30대 그룹 중에서 오너가 아닌데 부회장 단분이 60명 정도 됐는데 네. 10년 전에 평균 예. 2명 정도. 이게 이제 5, 6년 전에 53명까지 줄었고 가장 최근에 이제 비오너 출신 3대 그룹 그 부회장을 찾아보니까 한 45명까지 줄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까지 줄었죠. 예. 반면에 오너 일가들의 부회장 수는 늘어납니다. 그렇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3, 4세로 내려오면 형제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 동일이는 회장이 되고 그 형제들은 부회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 정용진 아직 부회장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최창원 부회장 SK그룹, 그렇죠. 최재원 부회장 이런 식으로 형제들은 그리고 현대백화점에도 부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부회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형제들은 부회장 직함을 줘서 이제 그 격에 맞추는. 그래서 보면 전문 경영인들은 줄어들고 오늘가들은 늘어나는 이런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뜩이나 부회장 되기가 어려운데 이 부회장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네. 있는 거고 그럼에도 어쨌든 살아남은 부회장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부회장이라 하면 어쨌든 오너의 가장 최측근인데 우선
삼성그룹부터 보면 예. 삼성그룹은 전통적으로 일단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는 부회장 자리를 줬습니다. 네. 예. 그리고 회장의 가장 측근 현재는 정연호 삼성 지원 TF장이었죠. 옛날에 미전 실장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연호 전 부회장이 계시고 그리고 삼성 SDI의 정영현 이사회 의장인데 실질적으로는 삼성그룹에는 한종희 부회장과 정연호 부회장이 가장 좌충의 우백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옛날에는 삼성전자 부회장이 더 계셨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체제로 들어서면서 딱 2명의 부회장단으로 줄었군요. 줄었습니다. 그래서 김기남 회장은 회장 자리가 있는데 아직 고문 역할 비슷한 회장 자리이기 때문에 예. 실질 부회장은 한 2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는 사실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없다고. 한 분 계시지 않나요? 예, 예. 현대카드의 예. 그 정태영 부회장 예. 을 제외하고 원래 윤여철 부회장이 계셨는데 아. 작년에 고문으로 은퇴하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부회장이거든요. 어허. 네. 윤여철 부회장은 뭐 직책은 정책개발 담당인데 저분의 역할은 뭐였냐면 정몽구 회장 계실 때부터 노사 담당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노사 분규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윤여철 부회장의 한 10년간 역할은 노사 분규를 막는 그리고 노사를 지휘하고 노사 관계를 총괄하는 분이었는데 그 정의선 회장이 회장되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윤여철 부회장이 남은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노사 관계에서는 역할을 할 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조차 작년에 은퇴하시면서 지금 정태영 그 현대카드 부회장 그러니까 매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을 빼고는 오늘갈 빼고는 부회장 제로다. 예, 이게 굉장히 준 거죠. 그 현대차 그룹은 올해도 인사의 핵심은 부회장은 이제 기대를 하지 않고 작년에 사장조차 한 명이기 때문에 올해는 사장 몇 명 정도 할까 정도가 올 12월 인사의 핵심 포인트고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는 이제 비유하자면 왕권 강화. 그렇습니다. 네? 집중적으로. 예. 그다음에 SK그룹이 좀 특이한데 이게 이제 확실히 오너가 나이가 들면 부회장이 늘어난다는 게 딱 맞는 게 SK그룹입니다. 그런가요? SK그룹이 지금 8명의 부회장이 있어요. 오너 일가 2명 포함해서. 최정희 제일 최재원 수석 부회장, 최창원 부회장 포함해서 비오너가 6명이니까 총 8명의 부회장. 연세 제일 많으시니까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최태원 회장이 10년 전에만 해도 부회장 2명까지 줄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8명의 부회장단. 물론 이제 SK그룹에서는 뭐 상위 회장도 하셔야 되고 뭐 부산 엑스포 유치도 하셔야 되고 외부 일정이 많아서 부회장들이 뭐 한다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보면 오너 그 분들이 연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회장이 늘어난다는 설이 딱 맞는 그러네요. SK그룹이 되고 또 반대로 이제 젊은 회사로 바뀌면 부회장이 줄고 있는 그룹이 LG그룹이죠. 구광모 회장이 그 2018년도에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고 회장직을 맡았을 때 6명의 부회장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네. 실제는 구본중 부회장까지 하면 7명의 부회장이었는데 예. 지금 점점 줄어서 좀 사석용 일생활건강 부회장까지 은퇴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남아있는 분은 금봉석 주 LG 대표이사 부회장, 신학철 LG 화학 부회장, 권영수 LG 에너솔루션 부회장인데 저기에서도 2018년 이후에 계속 부회장직을 맡고 유지하시고 계신 분은 권영수 LG 에너솔루션 부회장밖에 없으세요. 저기 나머지 금봉석, 신학철은 이제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신학철 부회장은 외부에서 스카우트 오신 분이고 예. 금봉석 그 현재 LG 그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 구광모 회장과 계속 동고동락 하다시피 한 분이라서 측근으로 봐야 되고 완전 교체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여튼 부회장의 숫자가 그룹별로 좀 상이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 오너가 부회장은 사실 1인자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예. 실제적으로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지만 뭐 오너라고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렇죠. 우선 뭐 김동관 한옥으로 부회장이었고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대림의 이준용 회장은 됐지만 뭐 거기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 외에도 뭐 젊은 오너 CEO 중에서 부회장이 실제 오너 역할을 하시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너인데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장 그러면 동일인이라고 지명을 하거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모든 그 기준은 동일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동일인 기준으로 뭐 인척 사촌, 친척 사촌 이런 식으로 친척 사촌으로 나누는 건 다 동일인 기준인데 현재 동일인이 지정이 안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인 역할을 하는 분도 두 분 계세요. 그렇군요.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분 회장 그렇고 예. 그다음에 DB그룹의 김남우 회장도 통일인 지정은 안 됐는데 이미 회장 직함 달고 역할을 하고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게 기업의 어쨌든 총수가 젊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부회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네. 건데 실제로 얼만큼 젊어졌는지 이게 그냥 일부 몇 명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진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많이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진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70년 이후 그러니까 보통 70년생을 많이 기준으로 네네. 하는데 예. 70년생도 이미 나이가 뭐 우리 중반에 좀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죠. 70년 이후 출생한 오너가 한 300명 정도를 이제 직위별 분포를 조사를 네네. 해봤더니 예. 70년 이후에요. 일단 정의선 회장도 70년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건부는 78년생이고 이재용 회장은 68년생이지만 일단 70년 이후 생을 봤더니 회장급이 25명, 300명 중에서 그리고 부회장급이 39명 그리고 사장급이 154명입니다. 이미 70년대생이 장악했네요. 거의 장악했다. 이미 대세가 됐다. 그러네. 이미 60년대생들이 뭐 몇 분 찾아봐야 될 정도. 그러네요. 뭐 최태원 회장 60년생이고 네. 그리고 두산의 박정훈 회장 62년생이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68년생인데 그 나이들 뭐 그쪽에 들어가는 거고 뭐 이미 굉장히 그 나이대가 빠르게 내려가는데 이걸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오너가 젊어지면 좋으냐 임원들은 좋지 않을 겁니다. 잡으러 안 새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오너가 아 근데 젊어지면 저는 그게 연공설 그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되는 직급은 좀 약간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사실. 맞아요. 예. 그게 약간 유교적인 사정이 좀 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뭐 많은 기업들이 세대 교체를 많이 시도하는데 사실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뭐 시행착오도 하고 뭐 지금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인사철이 이제 11월 달부터 인사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연구원들이 대기업 임원들을 다 조사를 늘 하거든요. 나이대와 성별 다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젊어졌어요. 세대교체서를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주창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세대교체가 또 멈칫하고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있겠죠. 그 이제 시행착오는 끝인다는 이야기죠. 그 오너가 젊어진다는 것은 물론 세대교체 좋은 일도 있지만 뭐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오너가 이게 예전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더 나이가 들면 뭐 승계를 해주고 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예를 들면 창업주가 2세가 살아 계시는데 좀 더 하고 한 50 한 중반 이후에 이제 부회장을 달아준다든가 이렇게 승계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빨라진 배경이 뭘까요? 2세까지는 사실은 창업자가 있고 창업 2세는 창업자와 동일인으로 보셔야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같이 뭐 일구었다. 성장했고 이끌어냈고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데 이 3세가 되면 전혀 달라집니다. 환경이. 네. 3세들은 우선 1세대, 2세대가 경험한 것들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일어놓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그렇게 되면 진급이 빨라져요. 실제 그 제가 오너 일가들의 사장까지 진급 평균 그 연을 계산하면 10.4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사장까지. 임원 다는 건 3.2년이에요. 임원 다는 건 3.2년 정도 걸리고 예. 사장까지 올라가는 10년 정도가 걸리니까 네. 이분들 더 빨리 진급하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도 사장 진급하는 데 10년 걸리는데 부회장 진급한 1년 만에 부회장 그렇죠. 예, 금방 되셨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지금 아마 뭐 과정 중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구체적으로 네. 기업들 하나하나 좀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이재용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좀 줄어드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였나요? 그렇죠. 삼성은 그 이건희 회장이 살아 계실 때 네. 그 2018년도 조직도를 보면 2018년 조직도를 보면 당시만 해도 2명의 회장 그리고 4명의 부회장 체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제 승계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2015년도에 쓰러지셨고 이재용 회장이 회장된 게 작년에 회장됐고 네. 요 과정이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네. 요 과정 중에 있을 때 대부분 이제 부회장단들이 많아지고 적어질 때는 딱 보면 모든 그룹들이 승계 과정에서 아무래도 바로 회장이 되면 기업은 미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부회장들이 어느 정도 한 2, 3년을 보필을 합니다. 보필을 하다가 진정체제 구축 과정이 있어요. 그게 한 2, 3년 걸립니다. 본인의 진정체제 구축할 때까지의 부회장단들이 늘어났다가 부회장들이 줄어드는 시기가 언제냐면 진정체제 구축이 완료됐다는 시점이 딱 부회장이 줄어드는 시기. 정말 딱 네 사람들만 있어요. 맞습니다. 전인 사람들은 4대 그룹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요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삼성도 보면 그러네요. 2018년도 조직들을 보면 이건희 회장이 뭐 누워 계셨지만 회장 자리에 계셨고 네. 군의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윤부건 부회장, 신용균 부회장 이런 체제로 딱 돼 있다가 이게 2019년 조직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요 18, 17, 18, 19가 무슨 어떤 기간이냐면 이재용 회장의 진정체제 구축 기간입니다. 그때가 네. 왜냐하면 그 기점이 누구냐면 정연호 부회장이 장을 맡을 때. 그러니까 딱 기점이에요. 3세대 전환기네요. 예, 딱 전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연호 부회장이 이재용 회장의 측근으로 나타날 그 시점, 이상훈 당시 부회장하고 그리고 나서 진정체제가 구축됐다 싶으면 나머지 부회장들은 다 사라집니다. 1, 2년 안에 예, 1년 안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수장은 부회장 자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그 최측근도 부회장 자리. 나머지는 다 없애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서 대표적으로 삼성의 소직도의 변화를 보면 네. 2018, 17, 18, 19, 20, 21을 보면 딱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보면 뭐 삼성은 뭐 2회장, 3부회장, 4부회장 체제로 갔다가 그리고 2019년도에 잠깐 부회장단이 좀 줄어들 좀 늘어났다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진정체제 구축이 되는 그 시점에 완전히 교체되는 네. 요 수순을 제가 다른 그룹도 분석해 보면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기념권 승계가 일어날 때마다 지금은 조 체제가 보면 이재용 회장 옆에 측근이 그 정연호 부회장 네. 네. 이 핵심 측근으로 있고 그다음에 한종희 부회장이 삼성전자 그 대표로 앉아 있고 나머지는 사장단으로. 저 사장단이 다 세대 교체를 한 분들. 그래서 저 세대 교체가 2년 전에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 세대 교체에서 아직까지 사장단이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원래 인사의 핵심은 새로운 부회장이 나타날까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 그렇죠. 예. 그리고 삼성의 작년에 인사가 조금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이 된 둘째니까 이재용 회장의 그 다음 사장단이 오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부회장 승진할지 새로운 부회장 나타날지 그리고 네. 사장단의 세대교체도 한 번 더 있을지가 오늘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승계 과정에 있으면 당연히 저런 현상을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건데 SK 같은 경우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아직 있는데 네. 반대로 부회장들이 많잖아요.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SK그룹은 좀 반대 현상인데 SK그룹의 지난 한 10년간을 되짚어 보면 재밌는 사항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네. SK그룹은 그 부회장단이 신설되는 게 201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회장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선출됩니다. 똑같아요. 최태원 회장도 갑자기 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2003년도에 소브린 사태 맞고 예, 예. 뭐 이렇게 되면서 신임 회장이 되고 나서 바로 부회장들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느 그룹도. 측근들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진정체제를 완전히 구축했다 싶을 때 부회장단을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SK그룹도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는데 그렇죠. SK그룹은 2010년 12월 달에 SK그룹 부회장들을 신설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SK그룹은 이때 그 최태원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때 부회장단을 아예 해체를 해버려요. 아, 해체를 해요. 그때 스펙스 회의 추구 협의가 그건 그 뒤에. 그 뒤인가요? 예. 2013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아예 본인도 회장에서 사임을 하고 예. 부회장들도 동반 사임을 같이 해버립니다. 그 사라졌다가 언제 다시 부회장들이 나타나냐 하면은 SK그룹은 그 뒤에 2000 스펙스 추구 협의회 때
부회장들이 나타나는 그렇군요.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SK그룹을 보면 이제 그 뒤에 2013년도에 부회장단이 해체한 다음에 2020년에 4명의 부회장을 꾸리면서 부회장단이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그 한 2013년에서 2020년까지 한 7년간 정도는 최종 부회장 정도만 있는 부회장체로 갔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요거는 SK그룹은 좀 특이한 이유가 이 최태원 회장의 그 사브리스크 가장 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2020년에 이제 4명이 부회장단에 이제 들어갔다고 했는데 네. 그때는 뭐 어떤 인물들이 좀 들어갔을까요? 이때가 사실은 지금의 SK 부회장단들의 기초가 되는 인물들이 다 들어오죠. 우선 최태원 회장 밑에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박정우 부회장,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를 맡고 있는 박정우 부회장이 들어왔었고,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그 당시 박성욱 부회장이 계셨고, 그다음에 현재도 계시는 유정준 부회장이 있어서 요때 4명의 부회장 체제가 요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요 4명이 수펙스 추구 협의회도 하면서 요 4명을 기초로 부회장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가고 있어서 이 내부는 뭐 지금도 SK그룹의 각 영역에서 완전히 한 영역을 다 총괄하는 부회장직을 맡고 있죠. 근데 극단적으로 또 반대축에서는 현대차 그룹을 대비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현대차 사실상 부회장단이 지금 없는 셈이고 네. 한 번밖에 안 계시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대표적으로 이제 경영권 승계가 일어나고 오너가 젊어지면 가신그룹이 사라지는구나. 대표 그런 현상에서 대표적인 사례네요. 또 그것도 있고 현대차 그룹은 그 일설에 의하면 예. 그 정의선 이제 회장이 예. 사장, 부사장, 사장, 부회장 때 가신그룹에 굉장히 많이 자기 의견을 좀 묵살당하거나 가신그룹에서 많이 부딪힘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회장이 되자마자 부회장이 다 없앴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너무 현대차 없으니까 그룹은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현대차 그룹은 너무 많았어요. 부회장이 많을 때 14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았네요. 예. 우선 정명구 회장은 부회장단이 실제 정몽구 회장이 계실 때는 재계에서는 가신 정치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맞았습니다. 부회장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에 부회장단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윤여철 부회장, 신종윤 부회장, 양웅철, 김용한, 이영건, 안병보 그다음에 밀크스틸을 하는 우유철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현대자동차에만 8분 계셨고 현대제철, 기아자동차에도 다 수장을 맡은 부회장 자리를 줬고요. 이런 식으로 그 부회장 자리를 많이 주다 보니까 정의선 회장이 2018년 9월에 오를 때만 해도 부회장이 6명이 계셨어요. 줄였는데도. 그러면서 2018년 9월에 이제 그 회장이 되고 나서 그해 바로 2명의 부회장들을 바로 고문자리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현대차 그룹의 미래전략실은 기획조정실이거든요. 그렇죠. 통실하고 네. 기획조정실에 김용환 부회장을 고문으로 내보내고요. 네. 그다음에 전략기획에 정진영 부회장을 고문으로 내보냅니다. 그렇죠. 물론 내보낼 때는 현대차에 있다가 두 분 다 계열사로 먼저 내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계열사로도 안 보냅니다. 바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회장들 보통 부회장까지 오르면 고문으로 3년을 보통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글들을 보면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정의선 회장은 부회장 그 이전 가신그룹인 부회장들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네. 실제로는 또 굉장히 애매한 자리를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용환 부회장하고 그 정진영 부회장을 당시에 현대제철하고 현대로템으로 보냈는데 그 자리에 젊은 사장을 앉혀버리는 거예요. 무슨 약간 불편하게. 불편하게. 근데 이걸 소호로 하면 비속어로 할 수도 있는데 예. 진짜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붕 뜨잖아요. 먹이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회장이 있고 그 자리를 보내고 그랬군요. 그 위에 굳이 그 위에다가 부회장 자리를 축함을 놔두면서 애매한 자리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부회장까지 한 분 입장에서는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 김용환 부회장과 정진영 부회장은 바로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런 식의 부회장단들을 줄여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 저는 아무리 봐도 정의선 회장이 부회장단들에게 좋은 감정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정몽구 회장의 가신 정치라고 할 수 있는 부회장들 중에서 남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유철 부회장인데 예. 그렇지. 그 이유는 윤유철 부회장의 역할을 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노사관계. 예, 현대차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이 중시했던 자리는 품질 관리 담당, 구매, 그 다음에 노사관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측근들 자리였어요. 이제 그 역할 중에서 나머지는 다 대체를 했는데 노사관계를 역할을 할 분이 없어서 윤철 부회장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부회장이 됐고 나머지 뭐 전략 파트, 기획, 뭐 품질, R&D 쪽은 다 사라졌고 정의선 회장이 가장 중시했던 자리는 R&D와 디자인 쪽이었습니다. 그쪽 자리가 기획과 이쪽 자리가 빨리 승진을 했던 자리고 지금까지 보면 뭐 그래서 윤 부회장까지 사라지면서 사실은 현대차는 부회장이 공석이 된. 그래서 2019년, 2020년 이후에 계속 그 현대차는 인사를 12월 달 마지막에 하거든요. 하는데 늘 나오는 자리가 올해도 부회장이 없을까, 승리 없을까. 역시 지금 2년째 없습니다. 올해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부회장 승진이 없다고 보고 그 있습니다. 일반 사원들의 꿈이 없어지는 건 좀 섭섭하네요. 좀. 네. 그죠? 또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의선 회장 체제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아까 수도 있겠네요. 말했잖아요. 지금 네. 왕권 1인 왕권 네. 집중적으로 그 중앙 조선시대도 보면 네. 왕권이 약할 때는 가진들이 제가 제도 등 그 세잖아요. 비유하는 거예요. 왕권이 커지면 사실 거의 그렇지. 약해지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할 수 굳이 있겠어요.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만큼 지금 뭔가 체제가 딱 안정화돼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죠. 평도 그렇게 나오고 있나요? 실적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네, 좋죠. 실적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의선 회장된다면 좋죠. 현대차 그룹의 특징은 최근에 보면 실적도 좋을 뿐만 아니라 조직 혁신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조직 혁신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진단을 해보면 정의선 회장의 진행체제 구축도 되게 성공적이었고 그다음 실적도 굉장히 양호했고 그런 여러 조치들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물론 현대차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은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현대차의 변신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LG그룹 얘기도 해볼까요? 네. 구광모 회장 시대에 어떤 부회장단 변천사가 있었을까요? 구광모 회장도 2018년도에 갑자기 회장이 됐죠. 네. 회장이 될 때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 당시 나이 40세. 지금 78년생이니까. 그때 이제 국무회장을 보좌했던 6명의 부회장단들이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근데 딱 3년 정도 유임을 해요, 이분들이. 삼성과 좀 비슷한 비슷하죠. 느낌이네요. 제가 2, 3년을 말씀드린 진정체제 구축에는 한 3년이 걸린다. 예. 예. 그리고는 3년 후에 6명 중에 2분만 살아남고 다 사라집니다. 우선 군영수 부회장하고 차수경 부회장. 일설에 의하면 제게 기자들 이렇게 말 들어보면 차수경 부회장은 본인이 고사를 떠나려고 했는데 잡았다. 오히려. 네. 이유는 그건 같습니다. 차수경 부회장은 외부 출신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렇군요. 예. PN 출신이거든요. 그렇지.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차수경 부회장은 그 내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오래 하셨어요. 20년 예. 하셨는데도 잡았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구광모 회장도 진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했다는 하거든요. 진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일단 세대 교체를 하면서 외부인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진정체제 구축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LG그룹에서 가장 보수적인 계열사가 LG화학인데 LG화학은 우리가 라키금성이라고 할 때 LG그룹의 그지. 모토거든요. 진짜 그 못해요. 모토의 수장을 외부인 3M 출신의 신학철 부장을 앉힙니다. 사실은 그게 혁신인 거죠. 혁신이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조직을 바꾸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광모 회장이 가장 측근인 군봉석 부회장 사업부 있을 때부터 같이 커왔어요. 예. 때부터 그리고 군영수 부회장, 신학철 부회장 딱 세 분만 남았습니다. LG그룹도 이 정도 체제에서는 향후 부회장 승진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리를 보면 3세대 경영진으로 이렇게 이전을 되면서 주변에 가신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부회장단들의 변화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 그 패턴이 적어지느냐 아니면 과도기적으로 해서 일단 많아지느냐 뭐 네. 이런 차이지 어쨌건 변화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인데 이
진짜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직원들, 그 공채 직원들의 꿈과 희망이 좀 사라지는 거죠. 좁아지는 것 같은데 뭐 기다려 봐야 돼요. 이것도 뭐 한 10년, 이분들이 20년 나이 후에 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뚜렷이 그럼요. 너무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CEO 인사는 여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